두 번째 이야기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을 찾아봤자 헛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전에 말한 우리 인문대 후배가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안 그러면 김현장 이런 데 잘 못 들어가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여동생이 4명 있는데 첫째 여동생이, 그래도 그 여동생도 꽤 잘 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한데,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애가 둘인데 딸인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초등학교 때 보니까 머리가 엄청 뛰어나, 공부도.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시골 마산에서 저 남편이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만은 얘 음악 시키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야, 클래식 시장 그거는 그들의 리그야.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얘네 보니까. 근데 굳이 잘하고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예원 합격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이올린 했어.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애가 머리가 튀어나니까.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을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한 번씩 막 카톡 보내고 막 욕을 드립다 보내.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까 300만 원 받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그 답이, 제가 이게 사실 화요일 날 포시전 호텔에서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지식 포럼에 제가 발제자거든요. 그 발제할 내용을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부모의 시대, 자녀의 시대인데,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학적으로. 지금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다산다사.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위에 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양 책임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 어린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줬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14, 15년만 있으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활력이 조금만 있으면 빵빵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런 구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까지 점점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종 모양이 가장 인구 구조가 경제적으로 볼 때 생산의 관점에서 활력이 있는 거, 생산 연령층이 제일 많으니까 15세부터 64세. 그래서 이렇게 약 30년간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밑에는 국내 총생산이 하는데 그건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총생산이 우리가 IMF 때 잠깐 한번 지어봤고 80년 신군부 때 잠깐 지어봤던 이 특이한 상 빼면 평균 10%가 넘잖아요.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죠. 그럼 이 강국이 잘 갈 수 있느냐?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정책을 썼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 막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안 돌아가셔. 그래서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애들이 지금 약 19,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서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이후에 저성장을 해서 지금 2% 이제는 막 1%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데.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200만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자, 그 다음 감넘겨 볼게요.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 이게 15세부터 64세 사이. 결국은 이거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우리 답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 이때 되게 못 살았죠. 한 4천만도 안 되는 인구였지만은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1,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많고 노인 좀 있고 먹여 살린다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부양비는 82%나 됐어요. 그런데 2018년이 우리나라가 생산 연령층이 제일 많거든요. 5천만 인구 중에 약 4천만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 부양비가 이때하고 비교하면 37%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이때까지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2067년 얘들이 은퇴해서 이제 나갈 때쯤 내지는 은퇴 직전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생산 가능 인구가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양비가 120이나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사회로 가면서 잠재 성장률은 1%로 떨어지고 심각해진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내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총 부양비가 뭐냐면 전체 인구에서 부양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들나 뭐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일단 부양 책임이 있는 인구수, 부양 인구수분의 부양을 당하는 사람, 피부양 인구수, 요거 분의 피부양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사회가 경제 활력이 있겠어요? 요거는 먹여 살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인구, 요거는 먹여 살림을 당하는 인구, 유년하고 노년이죠. 그죠? 그러면 값이 클수록 활력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먹여 살리는 사람이 100명인데 먹여 살림을 당하는 사람이 한 40명밖에 안 되면 이분들의 어깨가 그렇게 안 무겁겠죠. 그런데 이게 막 100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100명이 이래가 100명 먹여 지 말고 또 100명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2018년은 36%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 못 살 때 왜 못 살았냐? 서로 막 그때는 또 어린애도 다 일했어. 그러니까 간신히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2067년이 되면 이게 세계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숫자가 나와요. 저게 100이 넘어간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100이 넘어갑니다. 앞에 인구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그러면 이걸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세부터 64세 사이 인구분의 0세부터 14세 사이 인구. 이게 어린애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적게 공급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큰 변화가 없고 약간 줄고 하는데 이게 엄청 늘어나고 빨리 지구를 떠나셔야 되는데 안 떠나시고 있다면 어려도 엄청 좋아가지고 이 숫자가 더 커질지도 몰라요. 어려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곧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곧 여기에. 그죠? 여기 중심에 서겠죠. 여기 중심이 25세부터 49세 사이일 때가 제일 또 열심히 일할 때야. 그때 이분들이 지구를 안 떠나시는 바람에 한참 일할 때 먹여 살려야 되는 게 너무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이 제도 하에서 대학 잘 가려고 무슨 스카이캐슬을 하든지 아버지를 구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 거기 가서 정말 이거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라오스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중고차 팔다가 뭐 그 회사 있습니다. 그 라오스 제1의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별 것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런 거 다 자리 잡고 있다니까.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지금 당장 우리 조카가 그런 화려한 스펙에 얘는 거의 천재예요. 그런 정도 하기 어렵잖아요. 바이올린도 하고 서울대 경영대 고대 로스쿨에 변호사까지 하고 예삼촌한테 시발 죽겠다 이런 카톡이나 맨날 보내고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네 우리 딸로 입적시켜줄까 내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 예삼촌 밑에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지 내 그랬는데 장난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만만치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0으로 수렴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했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현대건설 과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대박 내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이게 이명박 신화잖아요.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저희가 회사를 1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날 거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양한 지금 메가스터디 그룹 안에서는 어떤 사업 영역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메인은 입시입니다. 그런데 이 입시가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바로 곧 증명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지금 이렇게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아예 노인만 가지고 따로 부양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건 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상 자료고 2000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2020년 내년이 2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비약적으로 2050년 여러분들 2050년 여러분 자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때 77%나 돼요. 얼마 전에 10%였는데 그럼 노년부양비가 뭐냐? 여기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여기 생각해 보면 뭐겠어요? 노년부양비는 총부양비 이거면 15세부터 64세 분의 생산연령층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100이 노년부양비입니다. 어린애 뺀 거예요. 그러면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생산연령층이 노인들 먹여 살리는 비율이 막 2000년 때도 우리 이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랬죠. 그 10%밖에 안 됐어요. 이게 7%가 넘어가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초노령화예요. 그때 부양비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년 만에 2배 늘었죠. 여기 30년 만에 이거 3배 이상 늘잖아요. 77%.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67년 이 문제 2067년에 가면 애 빼고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일 다 안 하잖아요. 저 연령층. 전업주부 같으면 직접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아저씨들 30, 40대들 어깨에 아새끼 한두 놈, 와이프, 노인 거의 2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야 돼.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막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30년 고도압축 성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그때는 중화학공업이고 기본 IT고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학부형들 중에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것은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알잖아요. 아는데 다들 학원 보내고 수시 다들 막 학종이 중요하다고 이러니까 자꾸 거기 뛰어다니는데 그 우리 조카 그 천재잖아. 학종까지 모든 거 다 그 완벽하게 얘는 다 해내요. 그래서 중요한 콩쿠르에서 대상도 받고 그 다음에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이 악장을 맡거든요. 서울대 오케스트라에 악장도 했고 스펙이 완벽한 애예요. 그래도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지랄 같대요. 이거 올라가는 게 도제식이고. 그래서 그럼 때리치우고 사업해라 네 그러는데, 얘가 때리치우고 사업을 해서 뭔가 폭발적인 걸 할런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구조 속에서는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뭔가 어떤 자리를 잡아서 간다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으로 다 뜯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제는 점점 더 가진 자에게 누진 적용이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곧 온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앞으로 탄생할 거고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녀의 시대는 어떠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런 건 들어봤죠. 그런데 뉴 칼라는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게 벌써 한 3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뉴 칼라의 시대가 온다.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지니 로메티라는 IBM 회장이 201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하죠.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농경사회로 살다가 18세기 중반에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화가 됐죠. 이제 공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블루칼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블루칼라를 도시에 모아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교육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나온 거예요. 초, 중, 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그때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블루칼라나 이런 건 자동화로 많이 가면서 사무직 화이트 칼라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를 잘 양성하려고 하니까 유니버시티가 필요한 거죠. 대학 체제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제라는 거는 예전 농경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산업화 이후에 나왔는데, 지금 학제는 저는 대학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칼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대학 잘 보내려고 하지만은, 이 화이트칼라 직업의 50%는 곧 다 없어진다. 맨날 그런 이야기 들었죠. 우리나라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한 70%까지 앞으로 20년 안에 없어지는 데이터 뒤에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뽑아놨는데, 그러면 4차 산업은 이제 AI에 의해서 결국은 블루 화이트가 아닌 뉴 칼라의 시대가 나온다. 4차 산업의 이 AI 빅데이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에 의해서 이들의 칼라를 우리가 뉴 칼라라고 하자라고 지니 로메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 시대의 뉴 칼라는 실무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학력과 무관하다.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 출신들은 대학 어디에 관계없이 지금 다 기업에 뽑혀가요. 그 다음에 코딩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코딩 교육만 하는 학원만 제대로 굴려도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이 강남 일대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알아요. 메가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해달라고 찾아오는데 이 아들이 막 어깨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 코딩 좀 잘하면요, 그거 줄 서 있다니까요. 왜? 앞으로 그쪽으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한 거가 효용성이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잘 배우는 인재 양성, 즉 대학 잘 가는 게 부모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오히려 실무 능력이나 실제로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뉴칼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무가 어떻게 급변하느냐. 자, 클라우스 슈밥 이분 아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최초로 들고 나왔고,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이시죠. 한국에도 종종 옵니다. 이분이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 그게 한 30만 권 이상 팔렸는데 그게 저희 메가스터디에서에 있는 메가북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 꽂혀 있는데 자세히 뒤에 읽어보면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라고 뒤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20년 안에 미국을 놓고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다. 중간소득층의 단순 업무 일자리는 거의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일찍부터 이야기했고 2017년에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 2025년이 되면 단순 노무자 같으면 현재는 AI에 의해서 25.9%가 대체되는데 2025년 해봤자 앞으로 한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90%가 다 대체되고 그 다음에 판매직 11%인데 이것도 74%. 그래서 이제 뭐 이마트나 이런 데 캐셔에 있는 직원들 다 없어질 가능성이 거의 다 높죠. 아마존고 미국 가보시면 경험하셨을 건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들고 나고 썩 집에 갔는데 다 계산 다 돼 있어. 우리 딸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되는지 실험을 일부러 해봤대 지가. 막 골라가 가져가는 척 하다가 또 다시 갖다 넣고 매번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 좀 저희 딸이 벨란 놈이 한 놈이 있거든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와 근데 아빠 정확하게 계산됐더라. 내가 매번 빼가 여기 들고 다니다가 다시 갖다 놨는데 이게 갖다 놨 것까지 다 알고 당연히 그런 오류를 범하면 망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자 관리자도 49% 날라가죠. 전문가 관련 종사 56% 날라가죠. 사무직 61%, 서비스직 75%.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래서 변호사 이런 거 실컷 해봤자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 망할 한계는 있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막 대한민국이 지금 다 꽂혀 있는데 의사. 요건 좀 안 망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인구 구조의 특성상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의대는 그냥 전국 1등부터 5,000등까지 들어가는 이상한 시험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또 그렇게 아들 열심히 진짜 뛰어나다고 막 의대 죽으라고 해가 의대 다 보내놔면요 사실은 또 별볼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보다 더 독한 년이 낚아채가면 그것도 끝이야. 왜 그러시는데? 인생이 그렇는데. 그래서 앞으로 위기의 직업과 유망 직업을 쭉 보면 위기 직업 8선 뭐 여러 가지 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고객 상담 안내원, 단순 생산 종사자, 치과 기공사, 의료 진단 전문가, 그다음에 금융 사무원 뭐 웬만한 게 있다. 유망 직종은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드론, 생명공학. 그래서 이과 쪽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보통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문과보다는 이과 쪽이 훨씬 더 특히 AI가 관련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과는 다 망할 거냐?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랍니까? 문내기 막 이래요. 문과 쓰레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들끼리 한 이야기 내가 들어보면 문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이제는 저는 이거 한 5, 6년 전부터 제가 늘 이야기해 왔는데 생산의 개념이 바뀔 거다. 경제학에서 생산은 뭐냐면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무조건 생산입니다. 뭘 통해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돈이 되면 그거 다 생산해. 경제학의 생산 개념은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늘려야 되는데 그 뭘 만들어 가지고 또 더 만들든지 뭐 유통을 해서 중간에 마진을 만들든지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수강료를 받아서 이건데 이 생산 개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 실제로 그런 형식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4차 산업에 의해서 상당히 AI나 많은 것에 의해서 대체되면 나머지 사람들 뭐 하는데 그럼? 놀아야죠. 놀면 정부에서 수당이 나오든 아니면 기업체에서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 놀면 잘 노는 것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야만 합니다. 오지 않으면 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잘 노는데 이 노는 것도 기업화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이런 이 뭡니까?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의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 SM이 지금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메가스터디 교육보다 훨씬 비쌉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한 4천억 하는데 SM은 8천억 합니다. 시가총액이. 제가 한 5년 전에 강연을 할 때 신동이라는 친구를 예를 들었어요. 슈퍼주니어의 신동. 그 친구하고 한 10년 전에 잠깐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어.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 MBC. 그거 나가서 얘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몇 마디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시다면서요. 사인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연예인한테 내가 사인 어떻게 해주냐는 거.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야는 나를 몰라 얘가. 손사탐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저 일산 저동고등학교 나온데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고 천만 쳤는데 수능 8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 200점 만점 시절에 80점 받았대. 야, 뭐 그래도 지금 슈퍼주니어 잘 나가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고 한 5년 전에 보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슈퍼주니어가 기업 가치가 1,000억이야. 그 슈퍼주니어 하나만 가지고. 와, 대단하다. 노는 게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2조 3천억입니다.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얼마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거기 주식을 샀다가 40배 남겼어요. 40배 벌었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지금 보람이 아시죠? 보람이 꼬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유튜브에 한 달에 40억씩 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이상한 걸 가지고 주물면서 막 띄다 붙이다가 하면 얘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앞으로 최고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직장 1위가 어딘 줄 압니까? 이거 맞추면 그냥 한 분 무료로 등록시켜드려도 되죠. 예. 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딘지 조그만한 회사예요. 아마 그 회사를 모르실 것 같은데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모르잖아 지금. 어린애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하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 또는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하여튼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되고 싶다면 처음 그 회사에 관심이 많아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초등학생이 들어가고 싶은 가장 인기 있는 회사.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요일 날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수시를 어떻게 뚫을까, 일본으로 가볼까, 뭔가 여러 가지 답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 애들은 이미 바른 답을 찾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소중한 시간 내서 오셨지만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오히려 자녀한테 맡겨놓으면 얘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불합리한 입시 제도를 뛰어넘어서 얘들의 미래에 맞는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 역피라미드의 심각한 인구 문제도 뚫어낼 거다. 결국은 그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가 미래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마음에서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 입시 제도에서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사실은 이 구조화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훨씬 쉽고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대입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답이 없다. 우리 애가 한 중간 정도 애매하다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상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는 세상에 온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가감하게 이민 정책을 써서 생산 연령층을 이민으로 두텁게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맨날 촛불 들고 이지랄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걱정되는 나라예요.